권리 분석 필요 없고요. 명도 필요 없습니다. 미납관리비도 없어요. 경매, 공매 다 합쳐서 이렇게 깨끗한 물건은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매, 공매가 다 처음이신 분도 오늘 영상 10분이면 입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권리 분석에 확신이 없고 명도가 두려우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걸 꼭 해보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매와 다르게 공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공매는 압류 공매, 이 세금을 안 내서 압류가 걸리고 이 압류로 인해서 공매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신탁 공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신탁 대출을 했는데 안 갚아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죠. 이 압류 공매랑 신탁 공매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공매가 바로 오늘 얘기할 것들입니다.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공유재산, 공매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쉬운 물건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업에서 이 온비드라는 공매를 진행하는 사이트에 내 부동산 좀 팔아줘 하고 맡긴 물건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뭔가 하자가 있거나 이 경매처럼 못 받은 돈이 있어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는 것처럼 이 단체들도 자기네 재산을 온비드에 내놓는 거예요. 이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그리고 그 집도 깨끗하게 해서 팔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공기업이 직원들 숙소로 쓰던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필요 없어져서 팔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매로 파는 겁니다. 당연히 살던 직원들은 다 이사 내보내고 비워서 팔겠죠? 이 공기업에서 파는 건데 이 등기부 등본에 압류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을 거예요. 이 밀린 관리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낙찰 받으면 바로 다시 팔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보분들이 하시기에 딱 좋은 물건인 거죠. 그럼 이 물건들은 어떻게 찾냐?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공매 물건을 찾으려면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온비드 검색하시면 되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가 바로 이 온비드예요. 물건 검색은 다른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하셔도 되지만 공매 입찰을 하려면 결국 이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물건 검색을 하시려면 이 부동산에 부동산 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맨 위에 처분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매각이 있고 임대가 있잖아요. 여기 매각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경매,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임대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온비드에서는 대신 팔아줄 뿐만 아니라 임대도 대신 주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월세나 전세 구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찰받을 걸 찾을 거니까 매각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경매에 사건 번호가 있는 것처럼 공매에는 이렇게 물건 관리 번호라고 있어요. 지금은 비워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찰 기간, 우리가 입찰해야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설정하는 건데 좀 넓게 잡아줘야 물건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넓혀줘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물건을 검색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파트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 주거용 건물 선택하시면 여기 아파트랑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할 거다. 특이하게 이 공매는 주거용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은 업무용도 있다 보니까 용도 복합용에 가시면 오피스텔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오늘 볼 게 여긴데 자산 구분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캠코 물건이 있고 이용 기간이 있는데 이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코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가 돼서 진행하는 물건, 여기 이용 기간은 온비드 사이트에 팔지만 공기업이나 이런 국가 그런 곳들이 주가 돼서 판매를 하는 물건인데, 사실 입찰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크게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입찰해야 될 물건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물건은 여기 있어요.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그리고 여기 국유재산이 또 있죠. 그리고 공유재산, 이렇게 4가지예요. 이제 국유재산은 2개니까 4개로 쳤어요. 짧게 설명드리면 이 국유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던 부동산, 이 수탁재산은 금융기업이나 공기업이 갖고 있던 부동산, 그리고 이 유입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 같은 곳에 재무건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했던 그런 부동산들이죠. 국유재산은 위에와 동일하고 여기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갖고 있던 부동산,
뭐가 뭔지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물건들이 안전한 물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매라고 부를 때 하는 공매에는 여기 있는 압류재산, 압류재산 공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탁공매, 신탁대출을 했을 때 하는 공매는 이 기타 일반 재산이라고 써있는 이걸 체크했을 때 그 물건들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물건을 하나 검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물건을 입찰해도 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여기 국유재산이라고 써있죠. 전용 58m 제곱 1억 3,400만 원에 나왔어요. 일단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게요. 온비드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대략적인 정보는 볼 수 있어요. 이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진도 있죠. 오늘 알려드릴 물건은 대부분 이렇게 내부 사진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국유재산,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던 물건이니까 당연히 팔려면 내부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부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밑에 내려보시면 관사로 이용하다 현재 공실로 즉시 입주 가능이라고 써있죠. 명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입찰 전에 이 내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장 공개하고 날짜가 적혀 있죠. 25년 3월 10일, 25년 3월 24일이라 날짜가 며칠 지나긴 했지만 다른 물건들도 이런 재산을 보시면 내부를 볼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입찰하고 싶으면 그 날짜에 방문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보실 때 뭐 권리 분석도 안 해도 되고 명도도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물건의 시세예요. 지금 가격에 입찰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시세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보셨던 물건이 이 62A 타입이에요. 보시면 실거래가가 최근에 1억 1006층, 1억 1013층, 1억 1002층, 1억 1000 정도의 거래가 많이 됐네요. 지금 이 물건이 79년식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수리 여부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좀 날 걸로 보이는데 기본 수리만 해도 1억 100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호가도 한번 볼까요? 제일 싼 게 1억 1990만 원에 나왔네요. 그러면 한 1억 1000 정도의 매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매도가가 1억 1000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역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낙찰을 9천만 원 정도에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취득세랑 등기비 내고 법무비 내고 위납관리비는 없고 수리비는 기본 수리만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이거는 명도할 필요도 없으니까 명도비도 없고 금액이 작은 아파트니까 신탁대출을 한 걸로 가정을 할게요. 투자금이 2,600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1억 1000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세후 내 손에 순수익 993만 원이 남습니다. 물론 9천만 원에 낙찰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조금 더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내가 이 물건을 언제 입찰해야 할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최저가가 9,3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9천만 원쯤에 입찰을 했을 때 99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9천만 원에 입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입찰 일정을 다시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물건이 4월 9일까지 낙찰이 안 되면 또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수에는 8,040만 원으로 최저가가 떨어지고 그때 입찰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공매는 보통 월요일에서 수요일이 입찰 기간이고 목요일에 이제 낙찰자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에 또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물건도 그런데 이런 물건은 내가 시세 조사를 잘 해서 진짜 1억 전에 팔린다. 그러면 9천만 원쯤에 입찰을 해보는 거죠. 끝이에요. 별거 없죠? 이제 조금 더 이 절차가 궁금하시면 여기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한 공고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고문이 나오고 사실 여기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입찰 일정이 언제고 뭐 이게 낙찰받게 되면 이제 잔금은 언제 쳐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제 이런 국유재산 이런 물건은 뭐 매각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바로 계약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준비만 된다면. 그리고 심지어 잔금 납부도 60일 이내에 하라고 써 있네요. 잔금 납부 기간을 2달이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입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여기 이 입찰 버튼을 눌러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하라고 뜨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제 물건 검색하실 때는 로그인 안 하셔도 되고 입찰을 하시려면 로그인만 하시면 안 되고 인증서를 등록해야 돼요. 이게 원래 옛날에는 입찰용 인증서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은행에서는 그 인증서로는 입찰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있는 온비드 전용
입찰용 1년에 1,100원짜리 이 인증서를 받아야지만 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다행스럽게도 온비드 전용 공용인증서가 없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간편 인증서라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많이 쓰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 인증서 이걸 인증 받으시면은 이걸로 입찰하실 수 있어요. 회원 가입하시고 이 인증서를 받으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찰을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찰 화면이 나오시고 여기서 입찰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입찰 금액에 내가 입찰할 금액 쓰고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알아서 계산되고 이제 온비드는 인터넷으로 입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계좌를 선택해서 이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선택해 주시고 환불받을 계좌를 등록해 주시고 여기 체크하시고 입찰서 제출 누르시면은 끝이에요. 그럼 입찰이 되는 거고 입찰 제출 누르면 나오는 계좌로 입찰금까지 이체를 해주시면 입찰이 끝나는 거죠. 여기 그냥 내가 돈만 이체 안 하면 입찰서 제출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내가 연습 삼아 한번 해보고 싶다. 돈만 이체 안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에만 줍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매에도 줍줍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안에 떨며 입찰을 할 때 누군가는 경쟁 없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공매 물건을 싸게 매수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공매에 수의계약 가능한 물건들인데요. 이 수의계약 물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투자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일단 수의계약 물건이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 마지막까지 유찰된 공매 물건을 이 매도자와 협의해서 그냥 일반 매매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가서 집 사는 것처럼요. 실제로 보면서 해볼까요? 공매는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시죠? 일반적인 공매 물건을 보면 이렇게 입찰 기간이 적혀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자동으로 유찰이 되는 거죠. 유찰이 되면 보통 이렇게 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입찰 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입찰 기간에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물건은 수의계약 가능 물건으로 변경이 돼요. 대부분 신탁 공매 물건들이 그렇죠. 공매 종류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가능 물건으로 변경이 되면 여기 수의계약 가능 물건 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매 물건 찾는 거랑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유료경매 사이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유료경매 사이트에서 보시면 더 편하고요. 여기 물건 종류, 저는 아파트로 해볼게요. 지역 등을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전국 아파트를 볼게요. 저는 보이시나요? 총 1,800건의 수의계약 가능한 아파트 물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 정렬 선택을 신규 등록한 물건 순이나 조회수 높은 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신규 등록 물건 순으로 하는 이유는 수의계약이 된 지 오래된 물건은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이미 매도된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수의계약 물건은 매도된다고 업데이트가 그렇게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매도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최근 것부터 보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조회수 높은 순으로 보는 건데요. 조회수가 높다는 건 사람들 관심이 많다는 거고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괜찮은 물건이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은 이 신규 등록 물건 순으로 볼게요. 제일 최신 거 한번 볼까요?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 입찰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랑 얘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자는 이 물건을 이 신탁사를 통해서 공매에 내놓은 사람인데 은행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매도자가 은행인 물건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은행과 협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 입찰자들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 매매 형식이라 절차도 더 간단해요. 물론 이렇게 마지막까지 유찰돼서 수의계약 물건이 됐다는 건 뭔가 단점이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골라내야겠죠? 그러면 이 김해 아파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의계약 물건을 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매각 공고문입니다. 여기 해당 공고 보기 누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다운받아 볼게요.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라고 나오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의계약은 일반 매매인 만큼 계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매각 공고문을 보면 계약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혹시 내가 인수하게 되는 권리나 임차인 보증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최종 입찰일이 2월 7일인데 끝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수의계약 물건이 된 거예요. 이 밑에 조건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건 보통 이 매각공고문 문구는 좀 보수적으로 써 있어요. 여기 명도는 매수자 책임이다. 공과금이건 관리비건 다 매수자 책임이다. 여기 밑줄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길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수자가 조사 잘못해서 생긴 손해는 다 매수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무섭게 써 있지만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동산을 파는 은행 입장에서는 혹여나 자신들이 추가로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고, 우리는 조사를 해봐서 안전해 보이는 것만 투자하시면 돼요. 봤는데 헷갈리거나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담당자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항 문의처 담당자 전화번호 써있죠?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궁금한데 이거 맞나요? 하고요. 그러면 이 신탁사 직원분이 확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매도자인 은행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 할 거예요. 이 매각 공고문까지 보고 괜찮아 보이면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보셔야 합니다. 온비디에는 안 나와 있어서 따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보셔야 하고, 유료 사이트 쓰시는 분들은 유료 사이트에서 보시면 돼요. 이 물건 유료 사이트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건물 등기랑 세대 열납 내역 있는 거 보이시죠? 세대 열납 내역 한번 볼게요. 한 분은 말소됐고, 이 김땡땡 씨가 2002년 8월에 전입을 하셨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63장이나 되네요. 그래도 우리는 필요한 것만 보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맨 밑에 있는 요약 페이지를 먼저 보면 갑구랑 을구는 아무것도 없어서 인수할 권리는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죠? 신탁 대출을 하면 이 소유자가 형식상 신탁사로 바뀌어요. 이러면 아까 세대 열람에 있던 김땡땡 씨가 진짜 주인일 확률이 높은 거죠. 한번 볼까요? 갑구를 보시면 아까 전입해 있던 김땡땡 씨가 2002년 8월 30일에 전입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루 전인 2002년 8월 29일에 소유권 보존 주식회사 부영이 있어요. 이때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로 등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완공되자마자 김땡땡 씨가 전입해서 살다가 여기 보시면 08년 11월에 이 점유자였던 전입되어 있던 김땡땡 씨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이 돼서 매수하신 걸 거예요. 부영이라는 회사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17년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요. 취하가 돼서 말소가 된 건데, 내가 이 물건을 투자를 할 거라면 경매 사이트에서 이 사건 번호를 찾아가지고 혹시 추가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같은 해 17년에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이때 신탁 대출을 한 걸로 보여요. 을구를 한번 볼까요? 17년 11월 보시면 17년 11월에 원래 있던 근저당권들이 다 해지가 됐어요. 신탁 대출을 해서 이걸 갚아서 없앤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신탁 대출 때문에 공매에 나온 게 맞는 거죠. 만약에 다른 물건 보실 때 이 물건처럼 신탁 대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면 왜 나왔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아요. 정리하면 권리상 아무 문제 없고 현재 점유자는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하신 다음에 명도만 잘 하시면 되는 물건이죠. 하나 참고해야 할 점은 이 물건이 탑층이에요. 이 1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15층까지 있죠. 15층 중에 15층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권리상 괜찮으니까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지금 최종 유찰가가 1억 5천이에요. 이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지 시세 조사를 해볼게요. 일단 공매 물건이 이 3단지 306동인데 놀이터 앞이라 좋네요. 그리고 길 건너편을 보시면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입지는 괜찮은 것 같고, 시세를 볼게요. 이제 단일 평수 아파트고 전용 84 타입인데 최근 시세를 보면 저층 위주가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 1억 6,400에서 1억 8천 정도 되네요. 9월달 보면 2억 1천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2002년식이라 수리를 얼마큼 했냐에 따라 시세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보여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하고 내놓으면 15층이면 1억 7천에서 1억 8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물건은 15층이지만 탑층이니까 더 싸야 팔릴 거예요.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로 한번 일단 잡아볼게요. 나온 매물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건 1층이니까 빼고 3층 수리 안 한 기본이 1억 6,800, 기본 집으로 보이는 12층이 1억 7천, 여기 15층 중에 15층 똑같은 탑층도 있네요. 탑층이 1억 7천.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보다는 싸게 내놔야겠죠? 매도가를 1억 6천에서 1억 6천5백 정도 일단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종 유찰가가 1억 5천인데 내가 1억 6천, 1억 6천5백에 팔면 생각보다 남는 게 많지는 않겠네요. 이 물건은 좀 아쉽지만 제가 한 방식으로 계속 찾아보시면 분명 흙 속의 진주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파산공매였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경매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공매는 그 중에 10명. 오늘 얘기할 파산공매는 그 중에 1명도 안 해요. 당연히 싸게 낙찰되겠죠.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자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파산공매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파산공매란 쉽게 얘기해서 파산한 분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처럼 내가 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파산공매를 왜 해야 되냐? 아는 사람이 훨씬 적고 그래서 싸게 낙찰받기 더 쉬우니까요. 여기는 제가 실제 입찰했던 파산공매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구축 아파트였어요. 이 물건은 조금 특이한 게 현재 임차인이 1억 7,825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이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이 보증금이 랑 똑같은 금액의 낙찰을 받으면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임차인 보증금 빼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부동산에서 전세 끼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엄청 적은 금액에 입찰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이겠죠. 실제로 시세조사도 해봤더니 당시 기준으로 2억 2천 정도면 충분히 매도가 될 것 같았어요. 거래량도 많아서 매도 걱정도 별로 없는 물건이었죠.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1억 9,150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2위로 배차를 했습니다. 1등 하신 분이 저보다 딱 200만 원 더 쓰셨더라고요. 1억 9,3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물건 분명히 잘 팔았을 것 같아서 몇 달 있다가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역시나 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2억 3,35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세전 4천만 원이나 남겼네요. 더 중요한 건 투자금이 얼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임차인이 있는 채로 전세보증금 1억 7,825만 원을 그대로 둔 채로 내가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이 거의 안 들었을 거예요. 이 낙찰가라면 2천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든 거죠. 그런데 무려 세전 수익은 4천만 원이나 되고 이런저런 비용을 빼더라도 순수익이 3천만 원 가까이 됐을 겁니다. 2천 투자해서 3천만 원 남겼다면 엄청 잘한 투자죠. 만약 경매나 공매 이런 조건의 매물이 나왔었다면 훨씬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됐을 겁니다. 파산공매여서 확실히 경쟁이 적었던 물건이었어요. 파산공매 꼭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파산공매 물건 도대체 어디서 찾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매 물건도 있고 공매 물건도 있고 심지어 신탁공매 물건도 있지만 파산공매는 여기 없습니다.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그냥 파산공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법원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법원 부동산 매각 문의 안내라는 게시판이 나옵니다. 여기 왼쪽 부분을 보면서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라고 나오죠. 여기서 공고 게시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산공매 물건이 쭈루룩 나옵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를 전혀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파산공매는 이 법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엄청 많아 보이죠? 지금 나온 것만 해도 400개 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물건 중에 부동산 매각 공고라고 써있거나 자산 매각 공고라고 써있는 물건을 들어가면 아파트나 빌라 매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부동산 매각 공고라고 적혀있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매각 공고라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종류의 부동산인지 어떤 조건으로 매도하는지 주소는 어딘지 상세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기 전에는 어느 동네에 있는 건지 이게 땅인지 집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불편하죠? 그래서 더 싸게 낙찰되는 겁니다. 꾸준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기 힘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입찰할 만한 파산공매 물건 하나를 골라놨습니다. 자, 부산에 있는 아파트예요. 전용 84제곱미터인 국민평수 아파트로 보입니다. 파산공매 물건을 볼 때는 이 매각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세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방금 봤던 물건은 여기 괴정 스타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역출구와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로 보이죠?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고 입지가 아주 괜찮아 보여요. 심지어 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주변에 인프라는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입지가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살펴봤더니 2007년식에 거래도 아주 많진 않지만 꾸준히 있는 동네예요. 지금 파산공매 물건이 7층이니까
최근 거래로 봤을 때는 수리한 거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수리 안 한 상태라면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는 팔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매물을 봐도 제일 싼 매물이 1층 2억 8천, 중층은 2억 9천 정도 돼서 2억 7천, 2억 6천 정도면 괜찮은 가격일 걸로 보여요. 시세가 2억 6천, 2억 7천이라면 적어도 2억 5천 이하에 입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입찰가를 봤더니 처음에는 3억 1천에 시작하지만 무려 1억 6천까지 유찰이 될 예정이고, 우리가 시세조사를 2억 6천 7천쯤 했으니까 2억 4천, 2억 3천 이 근처에서 입찰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간단히 입찰가 계산을 해보면 기본 수리를 하고 2억 6천 5백 정도에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2억 3천 정도 입찰하면 6천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고 1,600 정도 수익이 날 걸로 보여요. 그러면 2억 4천에서 유찰되고 입찰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이 물건 한번 얼마에 낙찰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경매에서 같은 동네, 같은 단지에 낙찰된 것들보다 분명히 더 싸게 낙찰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해보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 파산공매에는 방금 봤던 아파트나 또는 빌라 말고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파산한 분의 재산을 처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지, 아니면 토지 지분도 많이 나오고 자동차, 집안 살림, 특허, 주식, 회원권,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여기는 임야, 토지에 지분만 나온 물건이네요. 가격이 900, 800, 700, 600 소액으로 이런 거 투자해보셔도 되겠죠. 특허권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회사에 비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데스크탑이라고 써있죠. 상세 목록을 보면 컴퓨터 몇 대, 노트북 몇 대, 사무용 가구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팔고 있는데 최저 입찰가가 무려 50만원, 비싼 게 100만원 밖에 안 해요. 이런 걸 엄청 싸게 사와서 중고로 팔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용돈이 부족할 때 이런 걸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콘도 회원권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켄싱턴 리전트의 회원권이 나왔네요.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원래는 1,000만원이 넘는 회원권을 내가 500만원, 800만원에도 사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파산공매 물건들이 싸게 낙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정가인데요. 경매나 공매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식 가격을 조사를 하지만 이런 파산공매 물건들은 이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파산재산을 매각하는 파산관제인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주 시세보다 싸게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공매가 확실히 더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경쟁이 확실히 덜하거든요. 그런데도 공매하는 사람보다 경매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요. 공매가 이렇게 돈이 되고 편한데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도명령 신청이 안 돼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받은 집에 살던 분이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두세 달 안에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이걸 인도명령 신청 제도라고 하는데요. 공매는 이게 없습니다. 점유자가 버티고 안 나가면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 소송을 이겨서 점유자를 내보내기까지 1년은 걸린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공매를 안 해본 분들은 겁이 나는 거죠. 혹시 잘못 걸려서 명도 소송까지 가면 어떡하지? 소송하려면 변호사도 써야 되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는데?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의 케이스에 잘 협상이 돼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명도가 됩니다.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명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동산 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배우시면 충분히 셀프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공매를 꺼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경매 초보분들한테 이 공매 왜 안 하는지 여쭤보잖아요. 그럼 의외로 권리 분석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권리 분석하는 방법 자체는 공매나 경매나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경매는 경매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을 거의 다 해주잖아요. 거의 떠먹여주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고 어떤 권리가 인수되고 소멸되는지 잘 정리되어서 나와요. 이제 등기부 등본 내용도 시간 순으로 잘 정렬이 돼 있어서 보기도 편하죠. 그런데 공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꼴랑 등기부 등본 하나 보고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들 입장에서는 이 다 알려주는 경매도 헷갈리는데 공매는 훨씬 더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공매가 이 경매보다 물건 수가 훨씬 적습니다. 아파트로만 비교해 볼게요. 경매는 11월 18일 기준 3,861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매는 583건이 있네요. 대충 계산해봐도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아무래도 물건 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경매보다 투자할 만한 물건 수도 좀 적어요.
아무래도 이런 단점들이 진입장벽이 되다 보니까 공매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매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이 진입장벽만 넘으면 확실한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은 경쟁이 덜하다는 거죠. 인도 명령도 안 되고 권리 분석도 경매보다 불편하니까 처음부터 포기하는 초보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공매 입찰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경매보다 확실히 입찰자의 수가 적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기회는 남들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편하다는 겁니다. 직장인분들, 이 경매 입찰 한번 하려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반차를 내던 연차를 내던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공매는 입찰을 인터넷으로 합니다. 편하게 아무 데서나 컴퓨터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또 입찰 보증금을 인출하러 귀찮게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매는 그냥 계좌이체 하시면 돼요. 스마트하죠? 이 직장인분들 같이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 공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경매와 공매는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경매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형식적 경매 이런 종류들이 있지만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차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반면에 이 공매는 종류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압류재산 공매, 신탁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등이 있는데요. 이 압류재산 공매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공매예요. 이 세금을 미납해서 밀린 세금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절차가 경매랑 비슷합니다. 경매에서 입찰하기 7일 전에 나오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 것처럼 이 압류 공매에서는 입찰하기 7일 전에 재산 명세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재산 명세서에는 경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그게 얼마인지, 법정 기일은 언젠지까지도 나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분석하기 편하겠죠? 이런 압류 공매가 공매 물건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신탁재산 공매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니라 이 신탁사로 명의가 바뀌면서 하는 신탁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반공제가 안 돼서 대출 비율이 높은 장점이 있죠. 이런 신탁대출을 했다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신탁공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신탁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하는 일반 매매랑 절차가 비슷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기업들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수탁재산 공매나 우체국이나 파출소 같은 나라의 재산을 파는 국유재산 공매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절차는 이 신탁공매처럼 일반 매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매가 법원이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거라면 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 정보의 질이나 정확도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공매에 나온 토지들을 보면 그냥 진짜 저 멀리서 대충대충 찍고 그런 사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경매에서는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되잖아요. 물론 공매도 유찰이 되는 건 똑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경매는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20%나 30% 정도 할인이 되고 한 달 정도 후에 매각기일이 다시 잡히죠. 반면에 이 공매는 한번 유찰되면 10%씩만 할인이 돼요. 대신 다음 매각기일이 한 달 뒤가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 일주일 뒤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보다 조금 속도감이 있죠. 그래서 타이밍 안 놓치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잘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매 물건 어디서 찾아보시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경매 사이트가 있다면 대부분 다 공매 검색 메뉴도 함께 있습니다. 이 경매 사이트에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하니까 경매 물건 보실 때 함께 공매 물건도 보시면 됩니다. 이 경매랑 공매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제가 깔끔하게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 벌려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공매는 확실히 불편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만큼 경쟁을 줄여주니까요. 하지만 이 공매는 물건 수가 좀 적다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검색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남는 시간엔 뭐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 경매 물건 검색하셔야죠. 경매는 또 물건이 워낙 많아서 그 속에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1억 7,800에 낙찰받아서 2억 2,75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내가 보는 곳만 살짝 바꿔줬을 뿐인데 낙찰가가 2천만 원은 더 싸졌어요. 계속 폐찰만 한다면 공매도 한번 같이 보세요. 그 중에서도 신탁 공매요. 똑같이 입찰해도 낙찰이 더 싸게 되니까요. 입찰 방식만 바꿔도 경쟁이 줄어듭니다. 신탁 공매는 이름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것 정도는 꼭 알고 계세요. 경매 공매 투자 인생에 큰 모기가 될 테니까요. 앞에서 잠깐 봤던 경기도 부천의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매가 아니라 공매라고 써있죠. 그리고 공매 중에서도 신탁 공매 물건이에요. 여기는 사진을 딱 봐도 엄청 깨끗해 보이죠. 실제로 2018년식 지어진 지 10년도 안 된 빌라여서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도면을 봐도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고 있는 신축의 구조도 괜찮은 빌라예요. 그래서 여기 낙찰 받으신 분이 9월 1일에 낙찰을 받고 4달 후인 26년 1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2억 2,75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지금 낙찰가가 1억 7,860만 원이니까 세전 거의 5천만 원의 수익이 났네요. 세금을 떼더라도 3,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신탁 공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신탁 공매란 뭐냐? 우리가 보통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출을 안 갚아서 경매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출 말고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압류 공매로 보통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공매라고 하는 것들은 세금을 안 내서 나오는 압류 공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신탁 공매는 일반 대출이 아니라 신탁 대출을 한 다음에 갚지 않으면 신탁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경쟁률은 어느 게 더 낫냐? 일반적으로 경매보다 공매가 조금 더 경쟁률이 낮고 공매보다 신탁 공매가 조금 더 경쟁률이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다는 말은 내가 싸게 낙찰받을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겠죠. 이런 신탁 공매 장점은 크게 3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경쟁이 적습니다. 이 신탁 공매가 경매보다는 좀 더 보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적으로 이름부터 조금 더 부담이 돼서 경쟁이 보통 조금 더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할 때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법원 경매계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전화하거나 할 일들이 종종 있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화가 잘 안 되거나 답변을 잘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자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당자가 있으면 내가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축이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신탁 공매는 신탁 대출을 하고 나서 돈을 안 갚으면 신탁 공매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신탁 대출은 누가 할까요? 우리가 경매할 때 신탁 대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봐서 경매 낙찰자들이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신탁 대출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돈이 엄청 많이 들 거잖아요. 이 건물을 질 때 대출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시는 분들이 신탁 대출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건물을 진 다음에 분양이 잘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이렇게 신탁 공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아파트 중에서도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아니면 보통 빌라를 졌다가 분양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신탁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축이니까 아무래도 팔 때 조금 더 쉽겠죠. 구축보다 신축이 팔기 쉬울 거잖아요. 내가 가격만 맞게 받는다면 매도가 훨씬 쉬워집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보기가 불편해요. 보통 경매는 경매 사이트에 대부분의 필요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웬만한 정보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탁 공매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경매 사이트에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내가 뭘 보려고 하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하는데 내 품이 좀 더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사하려고 해도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경매 사이트에 정보가 다 안 나오니까 담당자한테 전화해 봐야 되고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런 단점이 있을 때는 반대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불편해서 입찰을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이 불편함만 조금 감소하면 좀 더 경쟁이 적은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게 엄청 큽니다. 조금 불편해도 내가 전화하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신탁 공매 물건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조사를 해야 되냐?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시세 확인입니다. 경매 물건처럼 권리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신탁 공매는 일반적인 경매처럼 뭐 말소 기준 찾고 그 이후로 소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매매 형식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사는 거랑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뭔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나한테 그대로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담당자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탁 공매 물건 찾을 때는 제일 먼저 팔릴 물건인지 확인을 합니다. 뭐 빌라인데 이상한 생뚱맞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뭐 산 앞에 있고 동네는 없고 이런 데 있는 빌라면 매도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만 맞으면 좀 팔릴 물건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시세, 아파트든 빌라든 이 물건이 대략 얼마 정도 돼서 신탁 공매로 나온 가격에 입찰을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었다면 내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 물건에 입찰해도 안 저는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서류상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담당자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뭘 물어보냐?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혹시 이 집에 전입된 세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전입된 세대가 있다면 신탁사가 동의한 임차인인가요?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일반 매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신탁 공매는 말소 기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탁사가 동의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있더라도 신탁사가 동의한 임차인이 아니라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혹시 낙찰자가 인수할 거 있나요? 이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거나 관리비가 있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신탁공매는 이런 게 있으면 낙찰자에게 딸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추가로 물어줘야 될 돈들이 있는 건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낙찰받는데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핵심만 제가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엔 실제 물건을 보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는 부산의 아파트인데요. 신탁공매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이 입찰해도 괜찮을 만한 물건으로 골라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랑 같이 조사해 보시고 실제로 임장도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는 전용 70m 제곱 아파트네요. 그리고 지금 최저가가 2억 4,200이에요. 신탁공매는 조금 특이한 게 감정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높이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자체도 조금 높은 경우가 있으니까 시세 조사를 꼭 잘 해보셔야 돼요. 일단 신탁공매 물건 볼 때 제일 먼저 볼 건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팔릴 만한 물건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아파트니까 위치만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자, 여기가 신탁공매 물건인데 나홀로 아파트지만 바로 옆에 여기 보이죠? 그리고 이 주변을 봐도 상권이 어느 정도 발달한 곳으로 보여요. 대로변을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는 그리 가깝지는 않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죠.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가격만 맞으면 이 정도면 팔리겠구나. 자, 그 다음엔 이제 가격을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이 아파트 건물은 일부는 아파트, 일부는 오피스텔로 돼 있어서 아파트 세대가 29세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실거래가를 봤는데 실거래가가 세대수에 비해서 꽤 있네요. 지금 신탁공매 물건이 5층인데 대략적으로 시세를 봐도 2억 1000에서 2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층수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못해도 2억 1000 이상에는 팔리겠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탁공매 물건이 최저가로 떨어지면 1억 6천까지 떨어지니까 적당히 유찰이 됐을 때 입찰을 하면 괜찮은 물건이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공매 물건은 경매랑 조금 달라요. 경매는 유찰이 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입찰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매는 일주일 뒤에 10%씩 계속 유찰이 되고 신탁공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물건을 파는 곳 마음이에요. 여기는 지금 2월 9일에 입찰을 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10% 떨어진 가격에 2주 뒤에 다시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가격이 됐을 때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이곳이 가격만 맞으면 한 2억 1000 정도면 어느 정도는 팔린 물건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입찰해보고 싶다. 그러면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경매 사이트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등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탁공매 물건은 대부분 등기부등본이 깨끗합니다. 신탁대출을 하게 되면 서류상 집주인이 신탁사로 바뀌면서 압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볼 일은 거의 없고 그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탁사에서 이 아파트를 팔 때 필요한 서류들을 이렇게 올려놔요.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공고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서 일반 매매할 때 매매 계약하면은 매매 계약서에 특약을 넣습니다. 뭔가 서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 특약에 넣어 놓죠. 이 신탁공매도 마찬가지로 이 신탁사에서 이 물건을 팔 때 어떤 조건으로 파는지 그런 부분들을 매각 공고문에 보통 넣어놔요. 여기도 부산 산림 공고라고 써있죠. 여기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공매 공고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문서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뭔가 특별히 인수해야 될 게 있으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거죠. 자, 여기는 매각 공고문을 봤더니 크게 특이할 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전화해보면 됩니다. 이제 신탁공매 물건은 이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담당자 번호가 써 있어요. 방금 열어봤던 매각 공고문에도 연락처가 써 있고 그 연락처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화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이 집에 혹시 누가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있는지, 있다면 그분이 혹시 신탁사가 동의한 임차인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동의한 임차인이 없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해야 될 임차인 보증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볼 건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는 깨끗한데 혹시 여기 제가 인수해야 될 세금이나 압류나 아니면 미납방 관리비나 제가 추가로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임장 가시면 되겠죠? 현장에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부동산에 가서 내가 조사한 시세 한 2억 1천, 2억 2천 정도면 팔 수 있는 건지 임장해보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대부분의 신탁공매 물건은 이렇게 간단한 게 많은 편이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각 공고문을 봤는데 내가 뭔가 특별히 인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이해되지 않거나 그런 물건들은 피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물건만 입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신탁공매 물건을 보면 이렇게 최종 유찰가가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 물건이라는 걸로 넘어갑니다. 수의계약이란 뭐냐면 지금 1억 6천100까지 아무도 만약에 입찰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이 신탁사에 전화해서 제가 이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전화하면 살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만 또 따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유료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공매 검색하는 데 들어오시면 진행 상태에 수의계약 가능이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검색을 하시면 수의계약 가능 상태의 물건들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료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돼요. 이 온비드 사이트는 무료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오시면 이렇게 수의계약 가능 물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능 물건 몇 건이나 있는지 볼까요? 무려 15,000건이나 있네요. 지금 경매로 나온 모든 물건 수가 29,000건인데 수의계약으로 나온 물건이 15,000건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검색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공매도 같이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신탁공매도 꼭 같이 보세요. 그리고 신탁공매를 보실 거라면 방금 보여드린 수의계약 물건도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경매를 배울 때도 경매만 배우지 마시고 경매 배우면 공매랑 신탁공매 배우기도 훨씬 쉬워요. 공매랑 신탁공매도 꼭 같이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신축이에요. 완전 새 거 같죠? 그대로 들어와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세가 4억 3천 정도 되는데 무려 3억 5,500에 낙찰이 됐습니다. 8천 가까이 싸게 낙찰된 거예요. 이건 공매여서 가능했던 겁니다. 계속되는 폐찰에 지치셨나요?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되나 싶죠? 그럴 땐 공매를 보세요. 이 경매는 공매를 보고 남는 시간에 보는 겁니다. 심지어 입찰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왜 공매를 봐야 하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 싸게 낙찰된 아파트, 사실 이거 수강생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골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싸게 낙찰될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여기 토지별도 등기라고 빨갛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렵다고요? 그냥 토지 등기부 등본 한번 열어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상 열어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니까 뭐가 길게 써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여기가 시흥이어서 바다를 묻어서 만든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매립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이미 아파트로 쓰고 있는 거니까 아파트에서 다른 걸로 바꿀 일이 없겠죠.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거고, 두 번째도 보니까 이 토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제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지금 분양이 끝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지금 공매로 나온 아파트만 깔고 앉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세대가 이 토지를 깔고 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제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건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 거죠. 싸게 낙찰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공매라서 그래요. 경매에서도 이런 토지별도 등기가 붙어 있거나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있으면 조금 싸게 낙찰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어려운 게 있을 때 공매에 붙어 있으면 더 싸게 낙찰이 돼요. 왜냐면 공매라는 것 자체가 초보들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있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에 어려워 보이는 게 또 붙어 있으니까 경쟁이 당연히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매권을
물건은 경매 사이트에서 보고 있지만 무료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어떤 경매 사이트에서 보던지 결국 입찰할 때는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보셔야 됩니다. 한국자산권리공사에서 공식적으로 공매 물건을 매각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직장인이라면 필수입니다. 보증금도 그냥 계좌 이체하면 돼요. 경매보다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유료 경매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무료로 물건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건 검색하는 곳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떤 물건 검색할지, 아파트 골라볼까요? 그리고 어떤 지역 할지,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조건도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매에는 우리가 집을 살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임대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공매로 나오는 임대는 보통 시세보다 싸게 나오니까 월세로 집에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할 때 공매도 꼭 한 번씩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매라고 어려울 것 같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경매도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공매에는 제일 쉬운 물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꼭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재산 유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다 빼고 이 중에서 저랑 똑같이 고르시면 돼요. 국유재산, 공유재산, 유입재산, 수탁재산, 이 네 가지만 고른 다음에 내가 아파트 할 거면 아파트, 빌라 할 거면 빌라 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물건에 들어오면 사진을 볼 때 집 내부 사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지금 여기도 공유재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기숙사로 쓰던 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하거나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격만 맞춰서 낙찰 받으면 돼요. 이렇게 내부 사진도 볼 수 있고, 어떤 물건들은 심지어 날짜를 지정해서 이 집 내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날이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이런 건 입찰하기 아주 쉽겠죠. 경매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네 가지 한번 꼭 검색해서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8천 가까이 싸게 낙찰됐던 아파트 있죠? 그건 압류재산 공매였어요. 이건 뭐냐면 압류 공매라고 하는데 경매랑 거의 똑같습니다. 권리 분석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압류재산 고르고 주거용 건물 아파트 또 골라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하나를 골라봤어요. 서울의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압류재산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공매 물건은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등기 열람하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무료 사이트다 보니까 등기 열람하는 건 4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비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등기 열람하시면 되고, 그래도 원래 700원인데 400원으로 깎아주더라고요. 저는 유료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경매 사이트에 들어와서 봤는데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할 때도 등기부 등본 먼저 보죠. 이것도 똑같이 내려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 등본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 말소 기준이 요거고 그 밑으로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다 소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날짜가 제일 빠른 등기를 찾아서 보통 이렇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거나 써 있어요. 그 밑으로 특별한 게 없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공매는 임차인 보는 게 조금 헷갈려서 다른 서류를 보시는 게 편해요. 여기 보시면 재산명세서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경매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최종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재산명세서에 들어오면 이 집에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전입되어 있고, 여기는 집주인이 사는 걸로 보여요.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분석할 게 없는 거죠. 실제로 등기부 등본 봤을 때도 집주인분이 경매 아파트 주소랑 똑같은 곳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권리 분석이 끝입니다. 이 다음에는 그냥 시세 조사만 해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시의 아파트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먼저 봐서 말소 기준 찾고 그 밑으로 다 소멸하는지 똑같이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다 소멸이죠. 그리고 나서 재산명세서를 또 봅니다. 재산명세서를 열면 임차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는 윤땡땡씨랑 김땡땡씨가 전입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 써있죠. 그리고 전입일자도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대항력을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분은 20년 12월이니까 지금 말소 기준이 24년이어서 이거보다 빠르죠. 대항력이 있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배당 신청했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배당 신청도 잘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물건 한 2,500만 원 이상에만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는 물건이니까 시세조사만 똑같이 잘 해보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런 공매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경매는 여기 사시는 분이 낙찰 받은 후에 안 나가시면 인도명령 제도라는 걸 통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안 나가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소송. 하지만 우리가 경매에서도 실제로 그분이 끝까지 버텨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는 100건에 한 건도 잘 없습니다. 당연히 공매라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더 자주 있진 않아요. 실제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마찬가지로 100건에 한두 건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 공매는 물건 수가 아무래도 경매보다 적다 보니까 경매를 보시기 전에 공매를 먼저 다 훑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경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공매에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산, 차량 이런 것들도 있어요. 동산이란 뭐냐면 우리가 비금속, 귀금속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리고 경매처럼 차량도 있고 여러 물건들이 있으니까 심심할 때 이런 거 보셔도 좋아요. 심지어 헬기나 선박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어때요? 공매 꼭 해야겠죠? 절대 해보기도 전에 겁먹지 마세요. 안 해서 못하는 것이 막상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경매든 공매든 똑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엔 무서웠죠. 처음 경매 강의 들을 때도 무서웠고, 처음 임장 가서도 무서웠고, 입찰 전에도, 심지어 낙찰받고 나서도 계속 무서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거라고 해요. 실제로도 제가 걱정했던 최악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몇 번 겪고 나서는 어떡하지? 보다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도전해봐요. 그게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웃어도 하루는 가고 울어도 하루는 갑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그냥 미친 척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인생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